자, 그곳에 가고 싶다. 이번 주 채용 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취준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어떤 기업인가요? 사실 이 금융 공기업 하게 되면 뭐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익숙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보증 업무에 관련된 부분도 금융의 하나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사실 경영, 경상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눈여겨보면서 했었던 기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공적 트랙 안에서 모든 부분을 업무에 관련된 기준에서 보게 되면 중요도가 있는 기관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취준생분들께서도 조금 최근에 나 처음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기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보증공사라고 하니까 연봉도 좀 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시작 때는 지금 연봉 베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초임이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고요. 4,100만 원 정도라고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1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연봉도 뭐 워낙 좋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그럼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우리 취준생분들께서는 조금 낯설 수도 있고요. 이제 보증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거나 뭐 학습에 관련된 부분을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좀 익숙할 수가 있는데, 주택보증공사는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그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보증 업무, 소위 이야기하기에는 보증보험 업무가 주 업무고요. 1993년 4월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을 모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6월에 주택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가 2015년 4월 지금 국민주택기금법이 개편이 되면서 지금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련된 부분으로 아마도 업무가 개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 업무 기능을 보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주택 관련 보증 업무와 정부 정책 지원에 관련된 보증 업무, 그리고 기금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와 그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종 보증 업무와 뭐 정책 사업 수행과 주택 도시기금 효율적인 운용 그리고 관리를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에 그러니까 질적인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서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렇게 줄여서 영어로 허그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 귀여운 이름인데 일반인들은 아마 전세보증보험을 해주는 곳을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업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카테고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크게 한 4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첫 번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분양보증이라고 아마도 들어보셨을 텐데, 분양보증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 그리고 조합 주택 시공 보증, 이런 어떤 보증 업무가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하셨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보증,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 보증 업무가 있고요. 세 번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유형 모기지 수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이게 보게 되면 수탁 관리 업무거든요. 이런 어떤 업무도 하고요.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그러니까 운용 관리에 관련된 사무 업무,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일단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감은 오는데 좀 구체적인 특징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기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기관도 상대를 하고요. 사실 일반인 민원인들도 상대를 하는 어떤 기관의 특성상 고객 서비스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강조된 부분이 아마도 그 전사적인 기준 안에서 사실 서비스 헌장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발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특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공사이다 보니까 약간 그 서류 중심의 행정 업무만 담당할 것 같은데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네요.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게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질적 향상에 관련된 부분도 질적 향상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 고객들이 원하는 이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을 상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내에서도 어떠한 고객은 서비스 창출에 관련된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게 이게 국민 재산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아마 서비스를 시작해서 서비스 끝날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준비하는 이 취준생분들 기준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고객 서비스에 관련된 소위 말하면 접점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업무하는데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아마도 이 서비스 헌장을 잠깐 지금 나오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주요한 기능이 뭐냐면 뭐 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우선으로 여긴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을 배려합니다,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조금 강조한 사항을 좀 보게 되면 네. 앞에 고객이 카테고리만 조금 달라져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증 업무는 어떤 분이 서비스를 이용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보증을 이용하시는 고객이에요. 이분이 우리 기관에 전화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럴 때 우리 기관에 전화를 하거든요. 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이 보증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죠? 사실 민원인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상태죠. 네. 그런 데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관에서 그 이야기하는 관료적인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어떤 효과가 올까요?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매뉴얼 기준대로 우리는 했을 것뿐인데 네.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금 내가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받았나? 이런 어떤 부분을 아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기관의 특성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고 접근하시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과 관련된 게 굉장히 예민한데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로 접근하면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사에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경영 전략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분들께서 첫 번째 다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웹사이트 분석을 아마도 굉장히 좀 잘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라고 하죠. 뭐 일반된 기관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된 부분은 이 경영 전략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나 심플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에 관련된 부분도 자 미션 내용을 딱 보시게 되면 한눈에 좀 들어오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겠다. 사실 이 미션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비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 사실 보게 되면 여기서 하는 것들은 그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저는 삶의 질이에요. 질적 향상. 이게 어떠한 그 포지션에 처해 있어도 질적 향상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비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조금 눈여겨보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눈여겨 들어오는 것들 중에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대국민 서비스 강조 및 국민의 동반자 이미지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동반자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 최근에는 이렇게 어디 기관에서 잘 보지 못하는 문구거든요. 그러니까요. 동반자, 뭐 이렇게 대국민 서비스. 그러면 이게 기관에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 취준생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혹시 뭐 두 아나운서분께서 이런 어떠한 슬로건을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동반자라는 따뜻한 단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되게 전문적인 용어만 쓰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기관을 저 같은 경우도 뭐 분석을 조금 하는데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아마도 조직 문화 자체도 서로 아마 상호 신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좀 따뜻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 구직 활동을 하시면서 그 주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이 기관에서 어떠한 그 구성원들이 뭐 업무를 하는지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그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요즘 가끔씩 트로트 노래를 듣는데 거기에 동반자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경영 전략을 알아봤는데 또 바로 이어서 전략 목표 또 과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과제 관련된 부분 크게 그 한 4가지로 좀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관련된 부분이 사회적 통합형 그 주거복지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상생형 그 도시 재생 활성화. 최근에 이제 도시 재생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슈가 조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정책적인 기준 안에서도 도시 지역에 관련된 뭐 생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개선, 이거는 뭐 내부적인 그런 어떠한 그 전략적 과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혁신에 관련된 키워드가 조금 달려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동반자, 뭐 이렇게 서비스의 만족도 이런 어떤 부분에 되면 그 사회 가치 사슬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가치 실현을 조금 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아마 눈에 쏙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요한 이슈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2020년 채용 공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용 분야 또 인원은 어느 정도로 모집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기관 사이즈로 보게 되면 저는 한 전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직군별로 관리직하고 경영기획, 경영지원 쪽 이쪽에서 한 57명 정도 채용을 한다라는 그 채용 그 공고문을 봤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뽑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이즈 기준으로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준시장형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작은 규모의 그 기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효율에 관련된 부분이 좀 높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는데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아마도 그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채용 규모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조금 적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관리직과 경영지원직 두 개 분야 조금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자, 뭐 관리직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6급 기준으로 채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체 기준을 보게 되면 경영, 경제, 법, 전산 그리고 전체 소개 기준으로 보게 되면 51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경영 섹션에서 18명 정도 채용을 하고 경제 18명 그리고 법 10분 그리고 전산 5분. 자, 그러면 요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뭘 봐야 되느냐? 직무기술서를 조금 보시면 사실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뽑는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명확하게 명시가 좀 되어 있어요. 우리 뭐 프로 기준 안에서도 요일별로 다 분석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소위 말하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정답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직무기술서에 관련된 부분을 좀 명확히 분석을 할 필요가 조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지금 채용 공고판을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정규 직원이에요. 이게 그쵸. 바로 정직원이 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네, 바로 정직원에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이고 약간의 아마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기관의 인사 소위 말하면 내부 인사 그 룰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정규직 채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논했다라고 하게 되면 수습 기간은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근데 수습 기간 일정 부분이 있지만 사실 크게 수습 기간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뭐 내가 뭐 파이어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은 생각 안 하셔도 되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객 가치 실현이라고 했죠. 내부 고객도 고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도 기관 전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베이스에 깔려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경영 지원직 같은 경우는요. 인원을 한 6분밖에 뽑지 않지만 이 부분은 아예 뭐가 없냐, 수습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경영 지원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업무에 관련된 부분 숙달되었었던 분들이 오시는 케이스가 아마도 많을 확률이 좀 높아요. 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직무기술서라든지 채용 공고문을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업무가 딱 나와 있거든요. 상담 업무 같은 경우는 이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드문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자, 어쨌든 뭐 관리직에 한해서 3개월 동의 수습 기간이 있다라는 점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분야에 따라서 지원 자격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 뭐 자격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사실 NCS 채용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과거에는 뭐 이런 어떤 캡이 없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인데 제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약간의 캡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어학에 관련된 부분이 좀 눈에 띄죠. 사실 정책 관련된 부분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외 자료라든지 업무에 관련된 뭐 아티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학에 관련된 부분, 관리 직군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취준생분들 기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낮은 것 같아요. 토익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700점 이상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전산직 같은 경우는 업무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는 이 정보 처리 기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보안 기사 그리고 CISA 뭐 그리고 CISSP 관련된 업무 랭귀지에 관련된 그 관리 그리고 서버에 관련된 부분 이쪽에 관련된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조금 있으면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근데 대체적으로 이쪽 필드에 계신 분들은 다 있는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것들을 요하거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경영 지원직은 반대로 조금 그 수습 기간이 없기 때문에 좀 경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신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사실 업무에 관련된 부분 전문성을 논하는 포지션이다 보니 경력 지원 직원들에 관련된 부분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직무기술서 상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 나 경력이 내가 이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실 논리적 객관성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서류 전형할 때 사실 얼마만큼 논리적인 기준으로 접근을 했느냐가 그 가늠하는 그 잣대이기 때문에 그 증빙 자료만 제대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지원 자격을 하나하나 알아봤고 이제 이어서 우대 사항은 어떤지도 짚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 우대 사항들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준에서 여기에서 조금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 제가 조금 눈여겨본 거는 사실 그 지역 인재에 관련된 기준이 조금 눈여겨 좀 봤고요. 네. 일반적인 기준 안에서 다 통용되는 그러한 가점, 우대 사항들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취업 보호 대상자에 관련된 부분,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외에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시험 있죠. 이 네. 부분에 관련된 부분 2급 이상이면 사실 관리직 쪽에서는 가산점을 다 부여하고요. 특히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부산 지역에 위치가 있는 지역 인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 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졸업 예정자 기준으로 판단을 조금 하는데요. 사실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인재에 관련된 부분 판단을 조금 하고 그리고 부산 이외 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요 기준으로 조금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 학력 소재지, 학교의 소재지가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은 사실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비수도권 인재에 관련된 부분 보게 되면
뭐 근데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외에 비수도권 지방 학교를 졸업 예정 중퇴환자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리고 뭐 이게 이전 지역의 부산 인재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면 부산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예정자인 자, 단 이전 지역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는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사실 보게 되면 이해력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역 인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기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에 관련된 부분을 뽑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분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요. 사실 경쟁에 있어서 비교 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네네.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고할 사항들도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서류 접수할 때 흔히들 또 많은 실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점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마감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몰리죠. 그쵸. 사실 몰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채용 분야에 관련된 기준을 보게 되면 중복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원자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기관명을 조금 잘 명시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인적 사항이라든지 필기 전형에 관련된 본인 사항 그리고 이게 스케줄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 사항을 사실 유념해서 개인들이 기재할 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이게 NCS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할 때 좀 조심해서 작성을 하고 이런 또 기본적인 것만 조금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대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은 꼭 뭘 해야 되냐면 그 입사 지원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제가 논리를 조금 만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논리 플러스 증빙 서류에 관련된 부분이 네.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서류 전형할 때는 블라인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기관 그 전에 약간의 뭐 경력이 있다라고 해서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기관명을 명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점수를 줘요. 평가를 할 때. 그리고 그래서 주의할 게 땡땡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적부 심사 기준으로 많이 넘어가서 적부 평가를 할 때도 기관을 명시한 분의 페이퍼 안에는 사실 이렇게 약간의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면접을 보니까. 그래서 이 체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건 평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고 명시하실 때 사실 한 번 더 그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왜 지원을 할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놓치게 되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채용 절차도 알아볼까요? 자, 요 채용 절차에 관련된 부분 이런 거 같아요. 서류 전형을 우리가 하죠. 사실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전형, 1, 2차 인터뷰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관리직과 이제 경영 지원직, 사위 말하면 뭐 신입 직원과 경력직이 약간 좀 다른 트랙을 조금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르지만 사실 운영하는 그런 어떤 패턴은 다 똑같고요. 이게 배수 기준도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이 서류 전형에서 이제 그러니까 적부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부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취준생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 지원서에 공란이 있으면 조금 불리하시겠죠. 제가 지금, 최근에 경험한 그 인터뷰에서 그리고 서류 지원자들 합격 서류를 지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빈자리가 없어요. 빈칸이. 그게 아마도 성실도라든지 진정성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보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NCS 필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 뭐 만점이 40문제인데 40문제 아마 다 풀 수 없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이 전공 필기에 관련된 80문제. 그래서 전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점수 분포 자체가 한 300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러니까 A, B, C, S 뭐 이런 어떤 기준으로 평가 항목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30%에서 한 50% 분이 안에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다 합격권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만점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구조화된 면접이 사실 최근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PT 면접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PT 면접, 그리고 토의 면접이죠. 토론 면접이 아니고. 그래서 토의나 PT에 관련된 부분으로 준비를 조금 잘 하셔야지 가능하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토론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토의는 결과를 도출해낸다,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2차 면접 같은 경우도 공사에서 아마도 이거는 경영 상황이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도 많이 짚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재테크에 관련된 실효성, 뭐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뭐 상황 면접이라든지 여기 보게 되면 상황 면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상황 줄 수 있는 건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이슈에 관련된 부분 얼마만큼 내가 자료 분석을 했고 이 분석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실효성을 갖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니까 조금 잘 준비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네.